자, 우리 오늘 특별 세션에 대해서 특별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화요일마다 앞으로 3주간 특별 세션을 진행할 건데요. 특별 세션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제 뭐 간사님들 이 뒤에는 간사님들 두 분이 할 거고 오늘은 저랑 형교 형이 하나 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이 주제가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저 주제는 저런 내용이구나 하고 다음에 다른 공부를 할 때 잠시 나왔을 때 좀 기시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정규 세션처럼 꼭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지 뭐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일단 오늘 제가 할 주제는요. 이제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대그랑 위에 있는 sufficient dimensional reduction이라고 이제 SDR 이거 두 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대그 파트를 맡고 현경이 SDR 파트를 맡아서 발표를 진행할 거예요. 이 전체적인 흐름은 김경원 교수님께서 작년에 좀 특별 세션은 아니고 초청 강연으로 해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걸 들으셨던 분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목차는 넘어갈게요. 자, 대그. 대그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그가 뭐냐? 대그는 일단은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적혀 있죠. 이제 어사이클릭이라는 게 이제 사이클이 아닌 거.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프 이제 뭐 F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그래프라기보다 점들이 있고 점들을 잇는 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 2, 3, 4, 5 점들이 있죠. 여기도 1, 2, 3, 4, 5 점들이 있고 그리고 점들을 잇는 다이렉티드 선들이 있어요. 방향성을 가진 선들이 이렇게 막 있죠. 네, 그럼 이렇게 방향성을 가진 선들이 막 있는데 여기서 사이클릭한 1에서 시작해서 2, 3, 2, 4, 3, 1 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건 사이클릭 그래프고 어사이클릭 그래프는 이제 1에서 시작했는데 다시 1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해도 순환이 되지 않는 그래프를 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합니다. 네. 통계에서 이 대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냐? 각각의 노드를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뭐 우리가 어떤 자료를 봤냐면 자료를 잠시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샘플들이 있고 위에 저기 있잖아요. X1, X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뭐 어떠한 뭐 독립, 뭐 종속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디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인과관계 추론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넣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드를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선을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A가 B에 영향을 끼치고 뭐 B가 C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거죠. 화살표를 주는 노드는 뭐 페어런트 노드고 화살표를 받는 노드는 뭐 칠드런 노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렇게 우리는 통계학과니까 또 이 대기를 통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확률 분포로 또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분된 조건부 분포로. 그러니까 PABC는 이제 PA 곱하기 A를 기분으로 받은 B를 곱하고 AB를 기분으로 받은 C를 곱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대그의 장점입니다. 좀 더 어려운 예시를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 PX1, PX2, PX3 얘네들은 이제 페어런트 노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이고 이제 PX4, X4는 1, 2, 3 애들이 페어런트 노드로 있으니까 1, 2, 3 애들을 조건부로 가지고 있고요. X5는 또 1, 3을 조건부로 가지고 있고 X6는 4를 X7은 4, 5를 이렇게 조건부로 가지고 있게 해주면 이 PX1부터 X7까지를 우리가 확률식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를 보면 PX를 다 곱하는 거죠. PXK에
뭘 조건부로 가지냐? 페런츠, AKA 그 페런츠들을 다 조건부로 가지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PAK는 뭐 XK의 부모 노드 집합이고 그리고 각 조건부 분포는 직접적인 의존성을 나타낸다. 뭐 직접적인 연결이 없으면 조건부 독립을 의미한다. 이거는 또 이따가 자세히 다룰 거고요. 자, 그래서 왜 대그냐? 왜 대그냐? 갑자기 이 대그를 왜 하냐?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수들이 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으면 이 변수들에 대한 그 뭐 독립이거나 조건부 독립이거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통방 때 다 배웠죠. 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눈에 좀 알아보기 위해서 기하학적 구조로 통합을 해주는 거예요. 대그라는 기하학적 구조로 통합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직접 검정해보기 어려운 것들도 이따가 좀 그 논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대그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왜 어사이클릭이냐? 왜 어사이클릭이냐? 순환이 왜 되면 안 되냐라는 질문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순환이 생기면 결합 확률 분포로 쪼갤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이렇게 결합 확률 분포로 열심히 쪼갰잖아요. 이렇게 쪼갤 수가 없어져요. 순환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두고 그 이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센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우리가 독립이라는 가정을 두는 것처럼 어사이클릭이라는 가정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을 전개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전개를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뭐 이건 경제학과에서 쓰이는 방식이라고 한다는데요. 만약 뭐 순환이 생기면 시간축을 도입해서 다시 대그 형태로 만드는 이렇게 A에서 A로 돌아오는 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돌아온다고 해서 다시 이제 어사이클릭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하는 게 이 대그의 이론적인 대그를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팔 수 있냐 요거를 할 거예요. 알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대그에 대해서 마저 설명하자면 이제 디세퍼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약간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테일 투 테일 이제 디세퍼레이션이라고 보면 이걸 식으로 일단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PC, 뭐 P, B바 C, A바 C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A랑 B가 독립이 아니에요. 그죠? 이 계산이 독립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건부, C를 조건부로 걸면 독립이 되게 돼요. 굉장히 신기하죠? 예시가 또 있어요. 그래요. 어, 사람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상호 공격 횟수가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뭐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기온의 영향을 둘 다 받는 거기 때문에 A랑 B가 그 종속적인 관계가 나와버려요. 우리가 그 검정을 돌리면. 근데 종속적인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간다고 상어가 뭐 5번 더 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만 보면 기온이라는 영향을 둘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기온을 통제하면 둘이서 그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온 상에서 살펴봤을 때는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이제 상호 공격 횟수가 독립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C를 제어해주면 서로 조건부 독립이 된다는 성질을 또 이용을 할 거예요. 또 있어요, 이런 게. 헤드 투 테일. 헤드 투 테일이죠, 딱 봐도. 이것도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독립이 아니에요, 얘도. A랑 B가 독립이 아닌데 C를 조건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 독립이 됩니다. 이것도 예시를 볼게요. 그래요. 뭐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직무 기술이 올라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 근데 이제 교육 수준이랑 소득 수준은 또 그렇게까지 막 완전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요 예시에 따르면. 그래서 기술이 동일한 사람들만 모아 놓으면 A, B는 조건부 독립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이제 여기서는 A가 C로 가고 C가 B로 간다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 변수들을 그냥 검정해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C를 조건부로 가지면 A, B가 독립인 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방향성은 몰라요. A, C, B인지 B, C, A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다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이제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냐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향은 알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방향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헤드 투 헤드인데 얘는 이름도 있어요. 콜라이더라고 하죠. 얘는 좀 신기하게 이제 A, B가 독립인데 A, B는 독립이에요. A, B는 독립인데 이제 C를 조건부로 가지면 조건부 독립이 아니게 돼요. 아까랑 반대죠. 반대여서 좀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 어, 우리가 재능이랑 외모는 사실 독립일 수가 없죠. 재능이랑 외모는. 뭐 외모도 재능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그 뭐 다른 얘기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연예인 집단만 모아놨을 때, 이거 좀 비판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한 게 아니라 GPT가 알려준 거예요. 알죠? 자, 연예인 데뷔 집단에서는 이제 외모가 뛰어나면, 그러니까 외모가 만약에 안 뛰어나면, 이거 논란이 될 것 같아. 외모가 안 뛰어나면 재능이 뛰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못생긴 애는 춤을 잘 춘다. 그러니까 얘 GPT가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춤을 못 추면 외모가 뛰어날 거다. 연예인 집단이라는 이 집단 B를 가져오면 A, B는 원래 독립이었던 A, B가 독립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나타나 버리는 거죠. 자, 그래요. 정리죠, 정리. 네, 테일 투 테일, 헤드 투 테일은 똑같아요. 둘이 이제 C를 조건부로 가지면 서로 독립이 되고 평소엔 독립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헤드 투 헤드, 이제 콜라이더는 A, B가 원래 독립인데 C를 가지면 독립이 아니게 된다. C를 조건부로 받으면 종속적인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 CP 대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사실 D가 빠졌어요. Completely partially directed acyclic graph죠. D가 빠졌는데 네, D가 빠졌습니다. 여기 적어주고요. 아니 적지 않을게요. 이 CP 대그가 중요한 거는 우리 아까 이 순서를 모른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방향이 반대일 수 있음. 요거 순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냥 모든 대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변수들을 가지고 변수들의 뭐 독립과 조건부 독립을 검정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대그는 다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다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방향을 다 체크할 수가 없다고요. 변수들 간에. 그러니까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모르는 것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CP대그까지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CP대그란 뭐냐? 일단은 CP덱을 알려면 스켈레톤이랑 V 스트럭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스켈레톤 딱 봐도 골자죠, 골자. 여기 얘랑 얘는 스켈레톤이 같다. 그러니까 방향을 뺀 거예요. 방향성이 아까 원래 다이렉티드 그래프여가지고 방향성이 다 있었는데 방향성이 없고 그냥 선만 있는 거를 스켈레톤이라고 하고요. 뼈대만 남겨놓은 거. 그리고 V 스트럭처는 이제 자 I가 J 가고 K가 J한테 가는데 IK가 인접하지 않는다. 뭐죠? 콜라이더예요, 콜라이더. 자, 이런 거. 받고 있는 거. 아까 기억나나요? 독립인데 독립이 안 되는 거. 요거 연예인 재능 외모 요거 요게 V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구조적으로 보면 V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둘이 그러니까 둘 다 4로 향하는 거 옆에 이런 거. 이런 거는 V 스트럭처가 아니죠. 이런 것만 V 스트럭처입니다. 뭐 딴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스켈레톤과 V 스트럭처가 동일하면 이 마르코프 이퀴밸런스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 마르코프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같은 애들을 CP 대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 대그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마디로. 좀 더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방향성이 없잖아요, 지금. 방향성이 없고 뼈대가 같고 V 스트럭처만 있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CP 대그는 이런 그래프들을 사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들 네 개를 그냥 대표성을 띠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이 방향이 X1에서 X4로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얘도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8개가 총 나오잖아요. 근데 V 스트럭처가 똑같아야 되니까 V 스트럭처를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좀 그림을 그리자면 음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보이나요? 요렇게 가면 V 스트럭처를 가져버리잖아요. X1이. 그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딱 네 가지만 남습니다. 해보면 다들 나올 거예요. V 스트럭처를 딱 Y만 저렇게 얘만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 이런 거를 CP 대그라고 하고요. CP 대그는 다이렉티드 엣지랑 언다이렉티드 엣지. 그러니까 어디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애들. 요거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자, 이게 함께 존재하고요. 이거를 데이터가 허용하는 정보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딱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CP 대그를 만드는 것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어요. 자, CP 대그를 찾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PC 알고리즘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1번 어떻게 하냐? 조건부 독립성 검정을 실시한다. 뭐 그렇고요. 2번 V 스트럭처를 찾는다. 3번 간선 방향을 찾는다. 너무 쉽죠, 말로만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가 아까 변수들이 많았잖아요. 아까 다 보여줬죠. 뭐 기부 횟수, 뭐 학벌, 뭐 이런 거 다 변수들이 많았잖아요. 변수들끼리 독립성이나 조건부 독립성은 우리가 검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표만 보고도. 그냥 뭐 이거 뭐 대그고 뭐고 그냥 네트워크고 다 때려쳐도 그냥 변수들만 있으면 우리가 독립성 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성 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를 일단 아무것도 안 걸고 독립인 애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독립인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 선을 지워주겠죠. 독립이니까. 근데 서로 독립인 노드들이 없대요. 그 여기가 이 정답이고 이거는 이제 PC 알고리즘을 하는 거예요. PC 알고리즘 할 때는 먼저 이 5개의 점에 모든 선을 다 그어놓고 하나씩 제거할 거예요. 이건 아니다. 얘네들은 관계가 없다. 얘네들은 선이 아니어진다. 이렇게 하나씩 제거를 할 건데 독립인 노드가 있었으면 제거를 했을 건데 지금 독립인 노드가 없어서 제거를 안 한 거예요. 왜 독립인 노드가 없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안 돼요. 데이터의 특성이에요. 알죠? 저기 정답란에 독립인 게 없으니까. 아무튼 자 넘어갈게요. 자, 노드 한 개를 이번에 지우고 서로 조건부 독립인 선들을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자, BC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BC를 기준으로 A를 지우고 A를 조건부로 걸었을 때 독립이냐 판정을 해봤더니 독립이에요. 그러면 BC를 지워주는 겁니다. 근데 BC를 기준으로 자, 여기서 볼게요. 자, BC를 기준으로 만약에 D를 조건부로 걸면 독립일까요? BC를 기준으로 BC 선을 이렇게 있는데 D를 조건부로 걸고 B랑 C가 독립인지 검정을 해보면 독립일까요? 자, 독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BC 얘는 지금 저걸로 받고 있잖아요. 콜라이더로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를 조건부로 걸면 독립이 안 돼요. 근데 얘를 조건부로 걸면 얘는 딴 거죠. 이 주는 애들이죠. 뭐 헤드 투 헤드였나? 테일 투 테일인가? 테일 투 테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건부 독립으로 걸면 얘네 둘이 그 독립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건부 독립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걸면 독립이 나온다. 그래서 BC를 없애줍니다. BC를 없애주고요. 딴 것도 똑같아요. 자, BE 기준으로 봤을 때 D를 조건부로 걸면 독립이래요. 그럼 또 BE를 없애줘요. 똑같이 CE도 없애주고 AE도 없애줘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마다 다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C1을 기준으로 D로 조건부도 걸어보고 B도 걸어보고 A도 걸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독립인 게 발견이 되면 지운다. 왜냐하면 독립인 게 발견이 되면 얘네 둘은 선이 이어져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논리적인 그거죠. 좀 빨라서 그렇게 논리적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지운 거예요. 3개를 지웠죠? 아까 4개를 지웠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을 밑에 적혀 있는 하나, 둘, 셋, 넷을 지웠어요. 네. 여기까지가 노드 한 개를 지우고 서로 조건부 독립인 선들을 찾은 거예요. 다음.
이번에 노드 두 개를 지우고 조건부 독립인 선들을 찾아볼게요. 자, 우린 노드 두 개를 지우고 조건부 독립인 걸 찾을 건데, 음, 예를 들면 DE. 이 선에서 노드 두 개를 지우고 조건부 독립인 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얘네들 그냥 뭐 없잖아요. 이렇게 뭐 없잖아요. 그 같이 공유하고 있는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면 AD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CD 이런 애들도 A를 하나를 공유하고 있긴 한데 이 또 B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AD만 가능하다고요. AD. 어떻게? BC를 조건부로 거는 거. 그래서 AD를 기준으로 BC를 조건부로 걸었을 때 독립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AD를 지우는 건데 독립인 독립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AD를 지울 거예요. AD가 지워졌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른 그 순서상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제 더 이상 뭔가 두 개를 그 두 개의 노드를 지우고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할 만한 게 안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끝내요. K가 3일 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쓸데없는 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1번. 아까 1번이 스켈레톤 잡기, 2번이 V 스트럭처 잡기였어요. 1번 스켈레톤 잡기가 완료됐어요. 스켈레톤은 여기서 고정. 그렇다면 이제 V 스트럭처를 찾아야 돼요. V 스트럭처. 자, 아까 이제 맨 처음에 BC 선을 판별할 때 A도 지워보고 D도 지워보고 막 E도 지워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BC가 만약에 D를 지웠을 때 독립이에요. 그러면 V 스트럭처가 아니겠죠. 근데 독립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V 스트럭처죠. 얘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방향이 뭐 헤드 투 헤드나 테일 투 테일이나 헤드 투 테일이나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얘를 지웠을 때 독립이어야 되는데 지금 얘를 지웠는데 독립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는 V 스트럭처예요. 무조건. 무조건 콜라이더. 무조건 콜라이더. 자,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A 기준에서도 이제 A 기준에서 BC랑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A를 지웠을 때 BC가 만약에 독립이 아니면 A도 V 스트럭처겠죠. 근데 A를 지웠을 때 BC가 독립이 돼버린 거예요. 조건부 독립이. 그럼 얘는 V 스트럭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뭐 딴 건 할 게 없네요. 이렇게 V 스트럭처를 다 찾아줍니다. 지금 다 찾았죠? 3번 간선 방향. 나머지 간선 방향을 찾는 거예요. 자, 봅시다. DE를 볼게요.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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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DE가 E에서 D로 화살표를 꽂고 있으면 V 스트럭처 두 개가 더 생기잖아요. 그죠? CDE V 스트럭처가 생기고 BDE V 스트럭처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까 V 스트럭처 다 찾았다는데 지금 다 찾았는데 또 새로운 V 스트럭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에서 E로 가는 건 확정이에요. 퍼즐 푸는 것 같죠? 재밌죠? 그래서 D에서 E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CP 대그가 완성된 거예요. 나머지도 해봤는데 다 안 됐다 치는 거예요. 자, AB랑 AC는 지금은 모르는 상태예요. A에서 C로 가는지 C에서 A로 가는지 A에서 B로 가는지 B에서 A로 가는지 이 인과관계를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 기초적인 논리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확정이다. 그러니까 변수들이 A, B, C, D, E가 있으면 B는 D에 영향을 미치고 D는 E에 영향을 미치고 C가 D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확실하고 나머지 AC랑 AB는 누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이 선행관계 그거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만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마지노선입니다. CP 대극을 찾는 것까지가.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여기서 그냥 뭐 마무리 지으면 안 되니까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IDA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는 거예요. 아까 이 상황에서 아까 이 상황에서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가지. 하나, 둘 곱하기 하나, 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네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거예요. 모두 고려. 그랬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능해요.
밑에는 숫자는 있다고 보죠. 가능한데 네 번째 거 요거는 불가능해요. 왜죠? 왜일까요? 이거 불가능한 이유.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 인원을 안 정했네요. 저 목요일부터는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기억하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요, 맞아요. 여기 V 스트럭처 하나 더 생겨서 안 돼요. 얘 안 돼. 근데 나머지는 다 돼요. 가능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 뭐 만약에 저희가 A와 D의 인과 효과를 알고 싶다면 이제 A의 부모 페어런체스트 노드를 다 통제한 후에 D에 대한 회귀 분석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뭐 0.48, 얘는 0.52, 얘는 0.71 이렇게 나오는데 무조건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인과관계는 세 개 중에 하나다. 진짜 트루 인과관계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IDA 알고리즘입니다. 어,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짧죠? 자, 우리가 이 조건부 독립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변수와 변수 사이가 뭐 독립이다, 조건부 독립이다. 이런 거를 좀 계산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GM, GGM? 이래서 그래요. 가우시안 그래피컬 모델 GGM이라고. 가우시안 가정을 때리는 거죠.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계산 잘 못하겠으면 가우시안 해. 그래서 가우시안으로 가정하면 조건부 독립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이제 직교한다는 얘기는 이 세타가 요거거든요. 요거 시그마 인버스의 I, J에 해당하는 얘가 0이면 이제 직교한다. 이 세세한 정의가 엄청 길게 있는데 네, 넘어갈게요. 다들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GGM을 활용해가지고 CP 대그의 스켈레톤을 찾는데 이 조건부 독립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 아까 스켈레톤을 찾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였잖아요. V 스트럭처는 나머지 논리로 가는 거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얘가 조건부 독립이다. 얘를 조건부로 놨을 때 뭐 나머지가 독립이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매우 강력한 가정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뭐예요? 자, 비모수적 방법을 하죠. 비모수적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번 뭐 커널 기반 방법. 그래요. 특정한 가정 두지 않고 뭐 힐베르트 공간상의 연산자를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대요. 그죠? 저도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조사를 해오진 않았어요. 이런 비모수적 방법들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려고. 거리 상관계수 기반 방법, 뭐 변수 사이에 모든 종류의 독립성을 잡아낼 수 있는 거리 상관계수를 독립성 검정에 활용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또 있다고 하네요.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둘 다 차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음, 차원의 저주가 뭐냐면 이제 차원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면 계산해야 되는 양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학의 1 기본 법칙 많이 계산하고 뭐 많이 샘플을 뽑아라. 그거에 약간 어긋나는 그런 건데요. 이 차원의 저주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이 3번 방식은 막 아주 뭐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방법은 아니고 저희 학과의 이제 김경원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야입니다. 여기 이제 XI와 XJ가 조건부 독립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XS가 고차원이니까 이 XS를 1, 2차원 정도로 차원을 축소해서 차원 축소가 이제 SDR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차원을 축소해서 차원의 저주를 해결해서 이 대그의 뼈대, 대그의 스켈레톤을 좀 더 계산을 잘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이제 김경원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신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SDR이 무엇인가? SDR은 빠르지만 10분 쉬고 45분에 현교형이 제대로 알려줄 겁니다. 잠시만요. 이거 쓰면 되죠. 쓰면 돼.
네, SDR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 학술부장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래 한 곡은 안 할 거고요. 네, 그 이제 아이패드 좀 써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SDR 이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SDR이 이번 특별 세션 주제라서 감사하게도 현교님이 해주셔가지고 참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SDR이 뭐냐? 일단 저희 학교랑도 좀 연관이 깊어요. 이게 일단 Sufficient Dimension Reduction 이걸 SDR이라 부르는데 이걸 창시자가 이제 데니스 쿡이거든요. 근데 이 직계 제자 교수님이 이 학교의 교수님이에요. 네, 네. 저희 학교랑 연관이 깊습니다. SDR. 네. 어, 그리고 이것만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랑 SDR 정말 정말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요.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다 말하면 그 좀 그러니까 어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먼저 저의 SDR에 대한 사랑은 그 수리통계학 2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충분 통계량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호구 책에는 덴스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꽉 찬 데이터로 이제 충분 통계량 예시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덴스 데이터의 반대,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꽉 차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스पर्스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스पर्스 데이터 유형의 충분 통계량 없나? 이게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SDR이랑 연관이 깊더라고요. Sufficient SDR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인터랙션이었어요. 저와 SDR에. 그리고 이제 제가 CV 연구했었거든요. CV. 이제 브레인 튜머 디텍션이라는 걸 연구했었어요. 브레인 튜머 세그멘테이션. 근데 문제는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뭐 종양이면 1, 정상 조직이면 0,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의료 데이터가 저거 거의 다 0이에요. 거의 다 0. 거의 다 0이에요. 1인 게 몇 개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처. 피처가 엄청 많은데 이제 n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그래서 전용호 교수님의 예, 스펄스 LDA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SDR의 한 축이거든요. 이걸로 좀 필요 없는 정보를 있잖아요. 걔네들을 일부러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스펄스 LDA는 이제 일부러 이제 정보가 엄청 많은 덴스 데이터가 있는데 일부러 스펄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좀 필요 없는 정보들은 0으로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연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전용호 교수님의 스펄스 LDA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제 연구에 좀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왜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SDR 왜 재밌냐? 일단 재밌는 이유 혹시 아시겠나요? 일단 재밌거든요. 일단 재밌는 이유. 그냥 재밌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지금 무슨 시대냐? 우리 빅데이터 시대 아니야?
차원 왜 줄여? 차원 왜 줄여? 그냥 우리 고차원에서 놀면 안 돼? 왜 차원 줄여야 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엄청 많아요. 저희가 저차원 구조 다뤄야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제가 앞서 예시 들었던 의료, 뭐 유전체, 뭐 이미지, 저차원 구조는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SDR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 형교님이 영광스럽게도, 영광스러운 건 아니고 공학계도 이게 다뤄줘가지고 진짜 신나서 나왔어요. 네. SDR 진짜 예술이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SDR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충분 차원 축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이란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충분 통계량에서 그 충분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그 모수에 대한 정보량을 유지한 상태로 차원을 축소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회귀 분석에서 저희가 변수 선택을 하죠. 뭐 x1부터 xp까지 있다면은 x1, x2를 고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수 선택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y를 추정함에 있어서 이 추정을 위한 정보량을 보존하면서 x의 차원을 최대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반응 변수 y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면서 디자인 매트릭스 x의 차원을 축소하는 변환을 구하는 건데 그 변환을 베타 트랜스포즈 x라는 형태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트랜스포즈 x가 뭔지를 일단 알아볼게요. 일단 저희는 이런 풀 모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회귀 계수고요. 베타인데 알파로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 모델이 있고 여기서 x1, x2, x4라는 변수 3개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리듀스 모델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벡터 행렬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알파 틸다 트랜스포즈는 요 알파 1과 알파 2와 알파 4에 대한 계수만 모여 있는 행렬이고 이제 요 녀석이 x에 대해서 변수 선택을 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요런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베타 트랜스포즈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베타 트랜스포즈로 뭘 했냐? 베타 트랜스포즈 x가 디자인 매트릭스 x에 대한 이제 차원 축소를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모델을 리듀스 모델로 베타 트랜스포즈 x를 사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x가 뭐 n 곱하기 p 매트릭스일 텐데 이거를 이제 n 곱하기 3로 줄인 거죠. 베타 트랜스포즈 x가. 그래서 x1, x2, x4라는 변수 3개만을 뽑아내는 이제 어떤 선택 행렬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네, 여기서 베타 트랜스포즈 x는 그냥 이제 어떤 열 벡터를 선택하여 뽑아낸다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베타 트랜스포즈 x라는 행렬의 굉장히 특수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너럴하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어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을 생각해 볼게요. 아까는 뭐 1, 0, 0, 0, 0, 뭐 0, 1,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타 트랜스포즈 x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베타 트랜스포즈 x는 이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설명 변수를 그냥 x1, x2, x4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얘네 사이에 선형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1, x2, x4 세 개를 고르는 것은 이런 조합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베타 트랜스포즈 x가 이런 기능을 가진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건 다시 돌아가서 충분 차원 축소죠. 그래서 정보량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y에 대한 변수 정보를 보존하면서 x의 차원을 축소하는 변환 베타 트랜스포즈 x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정보량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요 클레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그냥 이런 게 있다고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따가 소개를 다시 드릴 겁니다.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 A를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 이제 베타 트랜스포즈 X와 베타 A 트랜스포즈 X의 정보량이 똑같다는 주장입니다. 이걸 이제 시그마 대수로 쓰면은 뭐 이런 노테이션을 쓸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왜 그렇냐? A가 인버터블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알고 있으면은 둘이 이제 서로 정보 손실 없이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정보량이 똑같게, 그러니까 베타 트랜스포즈 X의 정보량이 똑같게 하는 이 자리에 베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베타 A가 들어갈 수도 있다를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그 베타 트랜스포즈 X라는 거에 대한 기본 세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원래 하고 싶은 거 이거죠. 반응 변수 X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면서 X의 차원을 축소하는 변환 베타 트랜스포즈 X를 구하자.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충분 통계량의 정의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분 통계량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통계량 Tx가 모수 세타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것은 sufficient하다는 것은 이제 요 Tx가 기분되었을 때 X의 조건부 분포가 세타와 독립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멘션 리덕션 서브스페이스라는 정의를 하나 볼 거예요. 이게 뭐냐? DR 서브스페이스라고도 부르는데 어 일단 이게 충분 통계량의 정의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앞에서의 TX고 조건부 동력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베타 트랜스포스 X가 기분되었을 때 요 X의 나머지 정보는 Y를 추정하는데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Y에 대한 충분 통계량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요 베타의 열 벡터들로 스팬된 열 공간 S 베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요 녀석이 DR 서브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찾고 싶은 거는 Y에 대한 충분 통계량 베타 트랜스포즈 X인데 왜 갑자기 베타의 열 공간을 따지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게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이제 베타 트랜스포즈 X와 베타 A 트랜스포즈 X의 정보량이 똑같다라고 이제 이런 명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베타 트랜스포즈 X가 Y에 대한 충분 통계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도 충분 통계량이겠죠? 그러면은 Y에 대한 충분 통계량을 표현함에 있어서 요 베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 베타 하나로 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인버터블 매트릭스 A를 갖다 붙였을 때 뭐 베타 A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베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 B가 있다고 하면 베타 B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베타 자체로는 식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중복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별 가능한 객체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공간, 두 번째로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있는데 일단 열공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요 베타 A와 베타가 달라도 요 둘의 열공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열공간만 알면 된다. 이게 직관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은 결국 저희가 베타를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요 녀석이 가리키는 방향의 집합은 동일하다. 그래서 요 집합만 알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은 베타의 열공간 S 베타가 식별 가능하니까 여기로 이제 정보를 투영시키는 프로젝션 매트릭스 또한 식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회귀 분석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열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S 베타의 컬럼 스페이스고, 그럼 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베타의 1벡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얘가 식별 가능하면은 여기로 어떤 정보를 수용시키는 행위를 하는 행렬 또한 식별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P 베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도 식별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기저가 베타 A와 베타로 달라도 두 녀석의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요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직관이, 결국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충분 차원 축소는 요 베타 트랜스포즈 X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요 베타 트랜스포즈 X와 요 P 베타로 X를 프로젝션 시킨 거. 그러니까 P 베타를 통해 X를 베타의 컬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킨 거의 정보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전체 공간에서 어떤 특정 서브 스페이스로 X의 정보를 프로젝션 하는 것과 동치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원래 베타 트랜스포즈 X였는데 얘를 찾는 문제를 바꾼 거예요. 뭐냐면은 얘를 이제 얘의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 서브 스페이스 SP와 S 베타와 이제 이 열 공간으로 정보를 프로젝션 시킨 P 베타 X, 요게 무엇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벡터 베타 추정, 그러니까 베타 트랜스포즈 X를 추정하는 문제를 베타의 열 벡터들이 스팬하는 부분 공간 S 베타를 추정하는 문제로 지금 바꿨습니다. 근데 어 충분 통계량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요 베타 트랜스포즈 X가 Y에 대한 추정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기만 하면 충분 통계량이니까, 뭐 그중에서 정보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걸 얘로 스팬한 S 베타 또한 어떤 거는 차원이 크고 어떤 건 차원이 작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무엇인지를 저희는 찾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차원 축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센트럴 서브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스페이스를 찾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문제예요. 근데 찾으려면 존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존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렘마도 그 아까 준혁이가 말해준 데니스 쿡 님께서 만드신 건데, 여기서 이제 잡담을 하나 하자면은 이제 요 센트럴 스페이스를 찾는 정리 이론들이 막 1991년 막 이럴 때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이상하죠. 얘는 2009년에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얘가 원래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논리를 진행해 나가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증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가정 세계 하에서 음, 어떤 DR 서브스페이스 두 개를 생각해 볼게요. S 베타 1과 S 베타 2가 있을 수 있겠죠. 얘네의 인터섹션 또한 DR 서브스페이스이다 라는 렘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수많은 DR 서브스페이스들을 찾아가지고 전부 인터섹션 시키면은 그게 가장 작은 서브스페이스인 센트럴 서브스페이스가 아닐까라고 이제 그 방식을 통해서 센트럴 서브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렘마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걸 적으면은 요 모든 DR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베타 트랜스포즈 X가 Y에 대한 충분 통계량이게끔 하는 베타에 대해서 베타가 스팬하는 공간, 그게 이제 S 베타 DR 서브스페이스죠.
그리고 그 녀석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A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A 안에 있는 모든 S 베타들을 인터섹션 해주면은 그 녀석이 S 스타로 쓰이는데 얘가 이제 센트럴 서브 스페이스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요 렘마 0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합니다. 근데 어 사실 찾기가 쉽진 않죠. 이렇게 해서 찾으려면은 모든 S 베타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여 센트럴 서브 스페이스는 추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하고 넘어가면은 Y에 대한 X의 정보를 보존하면서 차원을 축소해주는 베타 트랜스포즈 X를 만드는 변환 베타를 찾고 싶다. 근데 얘가 식별 불가하다. 그래서 베타를 직접 찾기보다 베타의 열 공간인 S 베타 또는 P 베타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디멘션 리덕션 서브스페이스로 정의를 하고 이 중에 가장 차원이 낮은 녀석을 센트럴 서브스페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찾고 싶은데 얘가 렘마 0에 의해서 존재를 한다. 근데 이렇게 해서 찾으려면은 모든 서브스페이스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럴 순 없어서 추정을 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할까에 대한 건데 어, 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센트럴 서브스페이스는 결국은 Y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항상 등장해야 되는 방향들의 모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DR 서브스페이스의 정의를 얘기할 때 그 방향에 관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SIR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SIR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SAVE라는 게 있고 D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일단 제가 가져온 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IR 1991년에 나왔어요. 아까 그 2009년에 센트럴 서브스페이스가 존재함을 밝히는 논문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얘의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제목을 보시면 슬라이스랑 인버스 리그레션이 있죠. 이게 슬라이스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쓰고 인버스 리그레션이라는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두 가지 아이디어로 하는 건데 먼저 인버스 리그레션이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버스 리그레션이 뭐냐? 저희가 정방향 회귀를 생각하면 expectation y given x로 어떤 직선을 쓰죠. 그게 아니라 expectation x given y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x가 어떤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설명 변수의 열 벡터를 가진 이 디자인 매트릭스 x가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불필요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합쳐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y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를 지금 찾고 싶은 건데 이거를 만약에 y가 변할 때 expectation x 기분 y가 움직이는 방향을 찾다 보면은 걔네가 y에 대한 정보를 가진 x의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y가 주어졌을 때 x의 조건부 평균이 움직이는 방향이 x가 만약에 y랑 전혀 상관이 없으면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y랑 상관이 있으면은 뭐 움직일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들을 모으면은 센트럴 서브 스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착안해 가지고 요 논문에서 이걸 실제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들을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모을 거냐? 공분산 행렬이라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요 역회기에 공분산 행렬을 보면은 요 공분산 행렬이 y가 변화할 때 요 녀석이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얘의 공분산 행렬이니까 이렇게 쓰이겠죠. 근데 조건부 기대값이 이 녀석이 y 함수잖아요. 그래서 my로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녀석을 코비런스 my로 쓸 수 있고
이 공분선 행렬은 이제 y의 변화에 따른 my의 움직임들이 많이 쌓여 있는 방향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고유값이 큰 방향은 y가 변화할 때 평균이 많이 이동하는 방향이고, 고유값이 0인 방향은 평균이 움직이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y와 무관한 방향이겠죠. 그래서 고유값이 큰 방향을 모으면은 평균이 많이 이동하는 방향, 그러니까 y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큰 방향을 PCA를 통해서 모아요. 그래서 모으면은 그 주 방향으로 센트럴 서브스페이스의 방향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뒤에 증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공분사 행렬에다가 PCA를 쓰겠다까지 킵하고, 이게 인버스 리레이션의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스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이건 간단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모든 expectation x, y, 기본 y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y의 구간에 따라서 슬라이스를 나눠 가지고 그 구간마다 요 녀석을 추정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계산의 편리성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증명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요 SIR만 증명을 넣어봤어요. 그냥 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정이 3개가 들어가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것이 x가 표준화된 것을 가정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열 벡터들의 방향을 보고 싶은 건데, 그 방향들에 대한 공정한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x를 표준화시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베타 트랜스포즈 x에 대해서 리니어해야 된다. 이게 일단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게 뭘 보장하냐면은 저희가 나중에 찾게 된 어떤 방향들의 스팬 공간이 센트럴 서브스페이스랑 동치가 아니라 여기 센트럴 서브스페이스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치로 바꿔주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렘마가 있는데 얘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어 일단 정리가 2개가 나와요. 첫 번째로 요 녀석을 증명을 할 건데, 얘가 뭔 의미를 가지냐, 이 부분은 이제 표준화된 이 x 기분 y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y가 변함에 따라서 슬라이스마다 표준화된 요 역회기가 움직이는 방향이 센트럴 서브스페이스, 얘가 센트럴 서브스페이스입니다. 여기에 속한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요 expectation x가 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일반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녀석이 이중기대값 정리에 의해서 얘네를 기분하고 이렇게 쓸 수 있고, y가 기분되었으니까 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빼고 렘마 1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부분을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거에 의해서 얘랑 얘랑 같다는 식이 얘랑 얘랑 같다는 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식을 잘 살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양변에 이걸 취해 볼게요. 그러면은 하고 이거 없어지겠죠. 근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희가 expectation x 기분 y가 0이라고 하고 넘어왔으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요 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같죠. 그리고 이게 프로젝션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어 이만큼, 이 표준화된 역회기 이만큼을 프로젝션해도 제자리다. 그러니까 요 프로젝션 열 공간에 포함된다. 그리고 요게 센트럴 서브 스페이스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고자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x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아닌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때는 그냥 간단하게 x 자리에 x 마이너스 이 x를 넣으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은 표준화된 역회귀는 센트럴 서브스페이스 속한다. 이게 그러니까 y를 알면은 x가 어떤 축을 따라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는 이론적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슬라이스를 해서 이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슬라이스 하나에서 나온 이 녀석의 표준화된 값을 본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그 공간 안에 어떤 한 지점, 어떤 한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그 고차원의 센트럴 서브스페이스 전체를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 슬라이스에 대해서 이 녀석을 구한 다음에 그게 공통적으로 펴져 있는 평면을 찾는다. 그래서 그걸 공분산 행렬을 통해서 요약을 하고 PC를 수행하겠다. 그것이 이제 설명력이 높은 방향이다.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인 보장이 있는데 공분산 행렬 만들고 PC를 써서 뽑아서 스팬을 한다. 그랬을 때도 센트럴 서비스 스페이스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PC를 하는 이유는 이제 또 현실 세계 데이터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이론처럼 완벽하게 서브 스페이스 위에 놓여 있지 않고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덜 상관 있는 정보를 좀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인버스 리그레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y가 바뀔 때 x의 평균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고 싶은 거죠. 그것들을 모으면 이제 y를 설명하기 위해서 x가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는 방향들일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제를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y는 요 방향만을 보겠죠. 그래서 y를 1, 2, 3, 4로 기분하고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expectation x given y는 1 이걸 생각해보면 여기 지키거든요. 그리고 y가 2일 땐 여기 지키고 얘를 모으면 요 직선 위에 있겠죠. 요 직선이 뭘까요? 요, 요 방향이겠죠. 1,1. 그래서 x1과 x2가 말하는 요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거는 앞에서 한 얘기인데 공분산을 통해서 요 녀석이 움직이는 방향을 수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PCA를 쓰겠다.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슬라이스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여기서는 y는 1로 기분되고 2로 기분되고 3, 4로 기분된다고 했는데 요 구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봐서 구간별로 요 녀석을 계산해서 추정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저희가 한 거는 그러니까 기분 y에 대한 이 초록색을 그려서 역회기 그러니까 expectation x 기분 y를 구해가지고 걔네를 이으면 어떤 방향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만약에 이 빨간 점들이 y가 변할 때 그냥 다 여기 찍혀버리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 경우가 뭐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음, 대칭일 때 대칭일 때 y는 요 v 트랜스포즈 x라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이게 0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요 빨간 점들이 다 여기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저희가 알고 싶은 요 방향 v를 감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SIR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SAV인데 이게 뭘 하자는 거냐? y가 변할 때 아까는 x의 조건부 평균을 봤죠. SIR은 이걸 봤는데 이거 말고 조건부 공분선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똑같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건부 공분선 코베리언스 x 기분 y를 보고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y가 기분되었을 때 y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x 방향이라면은 공분산이 줄어들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은 어떤 y랑 x랑 관련이 클 테니까 y가 기분됨으로써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서 공분산이 줄어들겠죠. 근데 반대로 정보를 가지지 않는 x의 방향은 공분산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공분산이 줄어드는 방향을 모아서 스팬하면은 그 녀석이 센트럴 서브 스페이스에 포함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디테일은 생략하고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까지 SIR, SAV이라는 걸 살펴봤어요. SIR은 조건부 평균, 얘는 조건부 공분산을 봤죠. 근데 둘 다 볼 수는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게 DR이에요. 가정은 똑같고요. 표준화, 그리고 얘가 동치 조건, 그리고 타운 분포라는 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냐? 아까는 y가 변할 때 x의 공분산 또는 x의 평균이 움직이는 방향을 봤는데 그냥 분포 전체가 달라지는 방향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어, IID 복사본 두 쌍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x, y랑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두 셋을 준비하고 얘네들은 같은 분포에서 나왔는데 독립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는 x를 봤죠. y가 기분되었을 때 그 대신에 얘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x 프라임을 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좋냐? 이걸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평균 정보를 볼 수 있고 이게 SIR에서 한 거고 분산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AVE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향을 모두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분포 특성이 크게 변하는 방향이 센트럴 스페이스의 기저가 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저희가 한 게 y가 변함에 따라서 이 어떤 평균과 분산이 크게 변하면은 그것이 센트럴 서브 스페이스에 포함될 것이다. 그 방향들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얘네는 그렇다기보다는 이건 기본적으로 동치를 보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 요 y가 변함에 따라서 그 요 녀석이 변화하지 않게 되는 방향을 지워버리면은 걔가 그냥 센트럴 서브 스페이스다라는 걸 보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걸 통해서 평균과 공분산을 모두 볼 수 있고 분포 특성이 변하지 않는 방향을 찾아서 제거하면은 남은 방향이 센트럴 서브 스페이스의 기저일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해서 얘로 스팬을 하면은 센트럴 서브 스페이스가 그냥 동치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어, 두 부분으로 식을 나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전체 변동성, 이 부분이 조건부 변동성인데 전체 변동성은 무엇이냐? y 값이 어떻게 기분되든 상관없이 데이터쌍이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이 IP가 나오냐면은 요 베리언스 x 프라임을 생각해 보면은 이 녀석이 독립인 쌍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까 x가 표준화된 걸 가정을 했으니까 베리언스가 그냥 i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이 IP가 된다라는 것이고 조건부 변동성 부분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y와 y 프라임이 특정 값으로 고정되었을 때 데이터 쌍이 떨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y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방향에서는 전혀 그 변화가 없다면은 이 부분은 전체 변동성과 그냥 같겠죠. 근데 만약에 y랑 y 틸다가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y 틸다가 아니라 y 프라임이겠죠. 여기서 z는 사실 x랑 쓰는 게 맞는데 표준화된 거라서 z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y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큰 방향이다.
그러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0이 아닌 값이 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제 y에 따라서 그 분포가 변하지 않는 방향은 여기서 0이 되어서 사라져 버리고 y에 따라서 분포가 변하는 방향은 0이 안 돼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걸로 스팬을 하면은 센트럴 서브스페이스가 나온다. 이런 직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마무리를 하자면은 대그는 인과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리고 STR을 통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량을 유지한 채로 차원을 축소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두 개가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STR은 베타 트랜스포즈 X를 찾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베타의 열공간으로 찾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더 있습니다. 그리고 대그와 STR을 잘 결합하면 고차원 데이터에서 인과 추론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